안녕하십니까. 단국대학교 김원윤 교수입니다. 육아와 도가하면 중국 사상의 양대축입니다. 육아는 공자를 시조로 하고 도가는 노자를 시조로 합니다. 정반대의 서로 다른 사상이 존재하여 중국 사상은 흘러왔습니다. 1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노자의 사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시대적 배경을 볼까요? 흔히 싸움만 하는 춘추전국 시대라고 하는데 노자는 춘추시대 때 사람입니다. 한번 볼까요? 기원전 8세기 무렵 중국 대륙을 통치하던 주나라가 몰락하고 이후 제후국들이 점차 강대해졌습니다. 천자의 질서가 유명무실해지는 시간이 흐르면서 정치적 분열과 도덕적 위기가 생겨났고 의식주를 둘러싼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이웃과의 다툼이 시작되면서 춘추시대가 펼쳐졌지요. 패권주의가 난무하는 시대의 살풍경 속에서 수많은 사상가가 온갖 논리로 제후들을 설득하려 했으니 이른바 백가쟁명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노자의 무의와 공자의 덕치는 비주류에 머물러야 했으나 이 둘의 관계 역시 물과 수처럼 서로를 용납하기 어려운 간극을 두고 있었습니다. 노자는 주나라의 덕이 무너지고 세계가 제각기 찢어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제후와 신하가 저마다의 욕망을 이루고자 광분하는 모습, 교묘해진 언설로 상대를 속이고 자신을 기만하는 일들을 보면서 노자는 세상의 도와 덕을 회복하고자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서 노자가 던진 메시지는 당대 사상가들뿐만 아니라 제후들에게도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로지 패권주의가 난무하는 정글의 법칙이 통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그것과는 정반대 사상인 무의와 자연을 내세웠으니 말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저는 노자가 던지는 질문을 통해 왜 우리가 노자라는 책을 읽어야 하며 그 책을 통해서 어떠한 현대적 메시지를 획득할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노자는 주나라의 장서를 관리하던 사관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삶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신비롭게 여겨지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한 한무제 시기의 사마천에게도 노자는 아득한 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도 노자의 사적을 정식으로 기록한 역사서는 바로 사마천의 사기입니다. 그에 따르면 노자는 초나라 사람으로 성은 이씨, 이름은 이, 자는 백양, 시호는 담이다. 그는 주나라의 장서를 관리하는 사관이었다. 노자가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는가의 문제는 확실하게 고증하기 어렵습니다. 대체로 공자와 같은 시대에 태어났다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사마천은 노자가 160살 혹은 200여 살까지 살았다고 기록했는데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심지어 80년 동안이나 임신한 상태로 있다가 태어나 머리가 이미 백발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이니 노자의 출생에 관한 신비로움은 적지 않아 보입니다. 사마천 역시 전래되어 온 설을 기록하면서도 의문을 품고 개와 혹을 써서 자신의 관점을 은연중에 드러냈습니다. 후수는 노자가 높은 나이까지 누렸지만 많아봐야 90여 세를 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챙겨보아야 할 것은 사마천이 노자 한비열전에서 공자가 노자에게 예를 물으러 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역사적인 만남이 사실이 아니라는 논리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역사가 사마천은 공자보다 노자가 연배가 높고 더 고차원의 철학적 경제를 이루고 있었다고 높이 평가하면서 그 둘의 만남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성현들은 이미 뼈가 다 썩어 없어지고 오직 그 말만이 남아있을 뿐이요. 또 군자는 때를 만나면 관리가 되지만 때를 만나지 못하면 바람에 이리저리 날리는 쑥처럼 떠돌이 신세가 되어 내가 듣건대 훌륭한 상인은 물건을 깊숙이 숨겨두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군자는 아름다운 덕을 지니고 있지만 모양새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고 나는 들었소. 그대는 교만과 지나친 욕망, 위선적인 표정과 끝없는 야심을 버리시오. 이러한 것들은 그대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소. 인용문에서 보듯 사마천의 기록은 노자가 공자에게 해준 충고이지 공자와 노자의 진지한 담론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당대의 최고 사상가요, 수많은 제자를 거느리는 공자였지만 그는 돌아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새는 잘 난다는 것을 알고 물고기는 헤엄을 잘 친다는 것을 알며 짐승은 잘 달린다는 것을 안다. 달리는 짐승은 그물을 쳐서 잡을 수 있고 헤엄치는 물고기는 낚시를 들이어 낚을 수 있고 나는 새는 화살을 쏘아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용이 어떻게 바람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지 나는 알 수 없다. 오늘 나는 노자를 만났는데 그는 마치 용 같은 존재였다. 공자의 말은 노자를 영험한 존재로 칭송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노자의 삶은 이성적인 사유의 수단으로는 설명하기 힘들다는 뜻으로 공자의 말을 보면 얼마나 노자에 대해 신비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노자는 도와 자연을 기본으로 인생과 세상, 성공과 처세 등 인생에 관해 거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오한 사고 유형이 담긴 이 책은 청대 유영 같은 학자도 세상을 구원하는 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기만성이라는 단어가 상징하듯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급함보다는 여유와 심리적 평형성을 유지하라든지 부드러움을 지키면서 성공에 이르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노자의 최후 선택은 공성심퇴, 즉 공이 이루어지면 물러나라는 것입니다. 처세와 성공,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노자는 육아의 중요한 가치인 예를 가장 낮은 단계로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한 것이 바로 도입니다. 이에 대한 사마천의 평가는 이러합니다. 노자가 귀하게 생각하는 도는 허무이고 자연을 따르며 무의 속에서도 다양하게 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지은 책은 말이 미묘하여 이해하기 어렵다. 도는 스스로 그람을 본받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자 철학은 도를 기초로 삼지만 그 정신은 오히려 자연에 있습니다. 노자의 인생론 역시 자연을 근본으로 하며 우주론 역시 자연을 모범으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자 철학은 곧 자연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도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측면에서 자연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자연이 도의 정신이 머무는 곳이라면 도가 가장 구체화된 것이 허이고 유입니다. 그리고 도와 덕이 만물의 추앙을 받지만 그들은 늘 자연 덕분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도와 덕의 가치는 자연으로 귀속되지 않으면 그 의미를 획득하지 못합니다. 노자는 도와 자연 그리고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창하게 말해서 우주론, 인생론, 정치론이 두루 갖추어진 텍스트가 바로 노자입니다. 노자의 모든 철학은 전적으로 도라는 글자로 집약되며 노자 사유의 근간을 이룹니다. 노자는 우주의 본질이 도이며 천지 만물이 도로부터 탄생한다고 확신합니다. 도는 형상도 없고 형체도 없는 황홀한 것으로 천하의 시작이 되고 만물의 어머니가 되며 써도 다하지 않고 취해도 마르지 않는 불가사의한 힘이 있습니다. 과연 노자 사상의 핵심인 도는 무엇일까요? 무려 70여 군데에 나오는 이 글자는 물론 자연의 도를 가리킵니다. 우주에서 풀한 폭에 이르기까지 도가 없는 곳이 없고 그러기에 도에 의한 정치란 무위이치, 즉 하는 것이 없이 다스려지는 그러한 정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에 따르는 덕은 무엇일까요? 덕은 도의 작용이며 도의 드러남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는 전체와 부분의 다름이지 본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만물은 도로 회귀되기 때문에 도가 무궁해야만 만물 역시 끊임없을 수 있습니다. 도라는 본체의 운동은 순환 반복함으로써 우주 만물도 자연적으로 반복하며 멈추지 않습니다. 노자는 정치도 당연히 스스로 그러함에 입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3장에서 희연 자연이 그것인데요. 형벌과 금령을 많이 만들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위정자는 자연의 원칙에 입각해야만
백성을 침탈할 수 없고 백성 역시 자연스럽게 그러한 위정자를 추대하고 실증내지 않습니다. 위정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백성은 자연스러움을 느끼어 편안해지고 통치행위 역시 순조로워집니다. 사람이건 땅이건 하늘이건 도이건 모두 자연을 으뜸으로 삼아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이라는 글자야말로 노자 철학의 핵심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자의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부정과 역설입니다. 저 유명한 말이 있죠. 바로 도가도 비상도로 시작되는 제1장의 메시지입니다. 따오 그 따오 페이창 따오. 도가 말할 수 있다면 늘 그러한 도가 아니다 라는 말은 얼핏 이해하기 힘든데요. 도라는 것을 개념화하는 순간 그 자체의 진면목이 사라져버린다는 의미로서 도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우리 인간의 언어를 벗어나 그 내면 혹은 본질로 들어가 보라는 것입니다. 이는 당대의 시대 상황의 가치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공자 역시 인의를 내세우며 수많은 사회의 제도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설파했는데요. 노자가 보기에는 그런 게 다 부질없고 자연지도와 무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반문화적으로 돌아간다면 오히려 필연적으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논지입니다. 그의 언어관은 도의 개념화 가능성 여부에 대한 단순한 부정과 역설의 차원을 넘어서 반문화론적인 차원의 문제까지 함축한 것으로 이해해야 마땅합니다. 문제는 과연 노자가 정령 언어 그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느냐 하는 점인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노자만큼 말과 언어의 부정을 하는 듯 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킨 철학자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제가 단정하는 것은 한 개념의 부정은 필연적으로 다른 개념으로 향한 강한 역설의 논리이며 부정이란 또 다른 긍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으로서 부정은 결코 문자 그대로의 부정으로만 끝나지 않고 보다 긍정적인 말 한마디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증이 바로 오천여자의 노자 텍스트입니다. 노자가 도란 A, B라는 개념으로 언어의 테두리 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데서 출발하면서도 이러한 도가 반드시 언어로 설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는 A, B가 아니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빌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백과 사상가 중에서 노자만 5천자로 이야기했지 논어도 만이천자이고 한비자는 10만자가 넘습니다. 가장 적은 단어로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노자야말로 언어의 마술사가 아닙니까? 촌철살인의 지혜가 담긴 책이 노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노자처럼 언어를 세련되면서도 압축적으로 구사하는 사상가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자의 사상은 정교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쉽게 접근할 수도 없는 묘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반인의 상식을 뛰어넘는 탁경과 풍부한 인생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단단함이 돋보입니다. 역설과 도발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표현하기 어려운 도를 언어로 완성한 그의 내공은 보통이 아닌 것입니다. 비자연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자기는 현상의 부분만을 포착하는 불완전한 인식과 만족할 줄 모르는 무절제한 욕구에 그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러한 자연과는 정면으로 대립됩니다. 노자의 언어불신은 이런 식입니다. 믿음직스러운 말은 아름답지 않고 번지르르한 말은 믿음직스럽지 않다. 선한 사람은 말을 잘하지 못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은 선하지 않다. 지혜로운 사람은 박식하지 않고 박식한 사람은 지혜롭지 않다. 성인은 어떤 것도 쌓아두지 않고 이미 다른 사람을 이함으로써 자신이 더욱더 갖게 되고 이미 다른 사람에게 주었는데도 자신은 더욱 더 많아지게 된다. 하늘의 도는 이롭게 해주면서도 해를 끼치지 않고 성인의 도는 일을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다. 노자와 공자가 차이점이 있다면 공자는 겉과 속을 모두 중시하는 문질 빈빈의 입장이었는데 노자는 속만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히 말해 인위적인 가식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노자에게는 조작되지 않은 순수한 상태의 말이어야 말이 됩니다. 노자가 거부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말이 아니고 기존의 잘못된 관행이요 패권 경쟁 속에
저마다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선동입니다. 노자는 약한 곳에 처하고 부드러움을 지키는 것은 강함의 기초가 된다고 역설합니다. 부드러움을 지키는 것은 도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고 그러므로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약은 결코 오늘날 통용되는 의미의 유약이 아닙니다. 노자가 즐겨 사용한 허, 정, 비, 하, 곡, 왕, 자, 빈, 색, 퇴 등의 단어는 약의 의미를 확장한 것으로 모두 노자 사유의 주축을 이룹니다. 저 유명한 말을 한번 볼까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는 부드럽고 연약하지만 그가 죽게 되면 딱딱하고 굳어버린다. 만물이나 초목이 살아있을 때에는 부드럽고 여리지만 그들이 죽게 되면 마르고 뻣뻣해진다. 그러므로 딱딱하고 굳어버린 것은 죽음의 무리이고 부드럽고 연약한 것은 삶의 무리이다. 인위와 자연의 문제를 다룬 노자의 말은 바로 자연의 이치를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드러우면서도 무리 없는 자연의 법칙이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인간의 법도보다 우월한 위상을 구축합니다. 가장 여린 이파리는 높은 공중에서 바람에 나부끼지만 가장 딱딱한 오래된 이파리는 하늘과 만나지도 못하고 그늘에 묻혀있는 이치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민첩한 부드러운 잔뿌리는 땅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물을 빨아올리지만 이미 딱딱해진 뿌리는 움직임 없이 땅속에 갇혀 있습니다. 나이가 어릴 때 유연하고 나이가 들수록 뻣뻣해지는 우리의 몸도 매한가지입니다. 세상을 사는 이치도 자연처럼 유연하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의 속성은 부드러움이고 그것도 부드러움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노자는 가장 강력한 존재인 물을 이야기합니다. 천하에 물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으나 단단하고 강한 것을 공격하기로는 그것보다 나은 것이 없으니 그 무엇으로도 물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 굳센 것을 이긴다는 것은 천하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으나 아무도 행동하지 않는다. 겸손과 유연의 상징이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외유내강의 전형이 물입니다. 유연한 것처럼 보이는 물은 노자에게 있어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히 다루어지고 존중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물이 강한 이유는 형체가 없는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아름다운 이유는 낮은 데를 지향하고 부드럽게 만물을 감싸면서 생육하고 때로는 수적천석이란 말처럼 돌도 뚫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천하에서 물보다 강한 것은 없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겉보기와 달리 이런 물의 성질을 통치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저 유명한 말들을 한번 볼까요?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는 데 뛰어나지만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머문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귀함이란 천한 것을 뿌리로 삼고 높음이란 낮은 것을 기초로 삼는다. 취하고자 한다면 먼저 주어라. 어떻습니까? 이런 노자의 발언들을 보면 왠지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과는 근본적인 수준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부정하는 듯 역설적이면서도 낮은 데를 지향하는 노자의 사유는 당시 육아의 사유와도 근본적으로 다르고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노자는 기본적으로 여성 찬미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빈, 곡신불사, 위약승강강 등의 구절을 보면 유약한 여성이 가장 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그가 추구한 인간관계론이 부드러움과 물을 전제로 한 겸허의 자세가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노자가 말하는 도는 부드럽고 약한 동시에 굳세고 강합니다. 우리의 상식과 달리 노자는 52장에서 수유왈강, 즉 부드러움을 지키는 것을 강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도는 여성과 연관됩니다. 노자는 61장에서 천하의 암컷이 천하의 강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암컷은 늘 고요함으로써 수컷을 이기는데 바로 이것은 고요함으로써 스스로를 낮추기 때문입니다. 즉 천하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것입니다. 노자는 여성의 모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남성이 강하고 억세다는 것은 잘 알려진 것이지요. 그러나 노자는 30장에서 말하듯이 물장즉로, 사물이 강대하면 곧 노쇠해진다 라는 말이라든지 76장에서 단단하고 강한 것은 죽음의 무리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이 삶의 무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듯이 강한 것이 오히려 쉽게 부러지고 부드러운 것이 역경에도 쉽게 허물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노자는 가장 여성적인 이미지를 간직한 물을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래를 향하고 소리 없이 대지를 적셔주고 만물을 생육하는 물의 속성을 여성에 비유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노자의 지혜는 이런 것으로 부각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기준의 문제 말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만물은 음을 짊어지고 안고 있으니 비어있는 기운으로 조화를 이룬다 라든지 천하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천하에서 가장 단단한 것을 부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정 역시 음과 양, 즉 남과 여로 구성되어야만 된단 말이지요. 남자는 주로 바깥일을 하고 여자는 집안일을 합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가정에 교류와 조율이 되어 화기애애하고 충만된 행복한 기운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독신주의자들의 경우 음양 개념을 찬성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흔히 우리는 사회에서 생존 경쟁에 치닫다 보니 대립과 불신 속에 우리 스스로를 허물어갑니다. 도리어 남성들이 직장에서 생존하지 못하고 오히려 집안일을 돌보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자는 분명 남녀의 역할에 대해 다름에서 출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어울려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전제는 다름을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문제로 귀결되니까 말입니다. 화의부동이란 말이 있지요. 가정의 화목을 위해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말입니다. 노자는 세 가지를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함을 버리고 사치스러움을 버리고 지나침을 버리라고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은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라는 뜻입니다. 노자는 삼거를 말하고 있죠. 심이란 여색과 가물을 말하고 사란 복식과 음식을 말하며 태는 궁궐과 누대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사치와 허영, 지나친 행위이고 지나친 미화입니다. 노자는 사치스러움을 아름답게 여기고 허영을 부리는 것을 아름답게 여기는 세태를 꼬집고 있습니다. 이런 일화 하나 소개할까요? 초여라는 말을 아십니까? 초나라 영왕이 허리가 가는 여인들을 좋아하자 나라의 여인들이 굶주려서 길가에서 많이 굶어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함 아닙니까? 노자가 말하는 이 세 가지 문제를 버리라고 한 것은 우리에게 적당한 선에서 지나친 것을 피하라는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노자가 생각하듯 대지는 아름다움을 말하지 않지만 대단히 아름답고 하늘 또한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않지만 아름답습니다. 노자는 여성의 아름다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오미를 부정한 노자는 여성의 아름다움 역시 사물의 본성에 따르듯 자신의 개성에 입각한 아름다움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자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이야말로 바로 모성적인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물론 그것은 태도의 아름다움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경쟁은 격화되고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시기심도 있고 모든 것이 이기고 보자는 식의 논의가 춘추시대 때는 만연했지요. 그러나 노자의 시각에서 보면 왜 그렇게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대들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경쟁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행복지수란 경쟁과 정반대 위치에 서 있지요. 물론 노자가 태어난 시대가 어땠습니까? 춘추시대 때 아닙니까? 다툼이 있고 논변이 있고 전투가 있었지요. 노자는 말합니다. 81장에서 성인의 도는 일을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다 라고 말입니다. 노자가 말하는 것은 천도, 즉 하늘의 도를 성인의 도와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천도는 다투지 않지요. 성인도 다투지 않습니다. 노자는 6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적을 잘 이기는 자는 다투지 않는다 라고 말입니다. 더불어 다투지 않는다는 말이죠. 노자는 또 말합니다. 장수 노릇을 잘하는 자는 무용을 뽐내지 않고 싸움을 잘하는 자는 노여워하지 않는다. 이 말들은 노자가 이야기하는 싸움의 법칙입니다. 아니, 싸움의 법칙이 아니고 분쟁의 법칙이지요. 즉, 다투지 않는 법칙 말입니다. 다툼과 경쟁은 사람으로 하여금 힘들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다투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할까요? 노자는 말합니다. 하늘의 도를 본받아야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입니다. 노자는 일관되게 도를 본받고 천도를 본받고 자연의 법들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노자는 또한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명성과 몸 중에 어떤 것이 더 친한가? 몸과 재물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어둠과 이름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해로운가? 이런 까닭으로 너무 아끼면 반드시 크게 손해보고 많이 쌓아두면 반드시 크게 잃는다.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아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다. 인간의 욕망은 만족을 모릅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욕망은 더 커집니다. 그런데 건전한 욕망과 탐욕은 다릅니다. 흔히 일이 잘 안 풀려 포의 시절을 보낼 때의 욕망은 건전합니다. 문제는 성공하고 난 뒤에 처신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만족을 모르기에 비극이 삭힌다는 것이지요. 어느 것을 취하고 어느 것을 버리는 문제는 단순한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사유는 굳어지고 행동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노자가 말하고 있듯이 명성과 재화를 추구하는 세속적 가치관이 깊어질수록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그런 가치관에 종속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우화는 멈춤을 모르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이 노자의 시각입니다. 이는 물론 누구나 바라면서도 쉽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멈춤은 장구를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결국 노자는 이 장에서 몸이 아닌 명예와 자신의 생명을 비교하면서 둘 사이의 경중을 따지면서 경물 귀생의 사상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노자는 38장에서 그 실질에 처하지 그 화려함에 머물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지혜이기도 하며 싸움의 법칙과 관련된 말이기도 합니다. 아주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노자라는 책은 전반적으로 통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리더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토록 통치를 부정하고 인의를 부정하며 시대를 부정한 그가 역설적으로 통치를 이야기했다는 말 자체가 흥미롭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시대가 추존하는 가치관념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말입니다. 노자라는 책 그 어디를 펼쳐보아도 그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고뇌를 펼쳐 보입니다. 군대를 이야기하고 병법이나 전쟁을 이야기하며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짤막하면서도 간결한 메시지를 통해 함께 고민하는 그의 사상은 전국시대의 법과 한비에 의해 통치술과 리더십의 사상으로 재해석되면서 전면에 부각되었습니다. 즉 한비는 노자의 영향을 많이 받아 자신의 책에 해로와 유로편을 두어 노자의 무위의 철학적 성격을 군주가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으로 효율적인 정치를 하는 데 요긴한 사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자가 이야기하는 지혜는 수많은 정치가들에 의해 재해석되면서 그의 통치술을 강화하는 데 이용되었던 것입니다. 노자가 생각하기에 높은 자리건 낮은 자리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겸손한 인품이 중요합니다. 노자가 생각하는 리더란 어떤 존재인가요?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뛰어난 자는 그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 다음은 아랫사람들이 그를 가깝게 여기고 기린다. 그 다음은 그를 두려워한다. 그 다음은 그를 업신여긴다.
윗사람의 믿음이 부족하기에 아랫사람들도 믿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가장 뛰어난 자는 느긋하여 그 말을 귀하게 여기고 있으니 공이 이루어지고 일이 완수되어도 백성들은 모두 내가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들 말한다. 노자가 생각하는 통치자의 수준과 이에 따른 백성의 반응을 말하고 있습니다. 통치자가 백성의 신뢰를 얻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치자에 대한 신뢰는 결코 먼 곳에 있지 않다는 게 노자의 시각입니다. 백성은 자신이 통치자를 믿는 정도에 따라 통치자에 대한 태도도 바꿉니다. 노자는 말을 적게 해야만 백성의 믿음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과업을 성취하더라도 백성이 그러한 성취 자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수준 높은 정치는 백성이 통치자의 존재만 알 뿐 그가 무엇을 하든 관심도 없고 존재 자체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통치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백성이 몰라야만 잘된 정치라는 것입니다. 아래 단계로 가면 갈수록 백성은 그 통치자의 존재 자체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형벌과 금령을 많이 만들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마치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끼듯이 한다 라는 말처럼 말입니다. 작은 생선을 삶듯이 조심하며 삼가며 전전긍긍하며 다스리고 법령을 너무 자주 바꾸어 백성들만 힘들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는 여기서 노자가 생각하는 이상국가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노자는 제80장에서 말합니다. 그 먹던 음식을 달게 여기고 그 입던 옷을 아름답게 여기며 그 사는 곳을 편안히 여기고 그 풍속을 즐거워하게 하니 이웃나라가 서로 바라보고 닭울고 개 짖는 소리가 서로 들릴지라도 백성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서로 오고 가지 않는다. 과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노자는 소국 광민이란 말을 했습니다. 나라의 규모는 작아야 하고 백성의 수는 적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노자가 말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국가는 바로 자급자족의 균형관계가 충만된 그러한 나라입니다. 즉 편안하고 순박하며 단박한 세계로서 경쟁이나 다툼이 없고 서로의 재물을 탐하지 않는 그런 세계 말입니다. 노자는 분명 춘추시대 글자 그대로 국가 간의 끊임없는 전쟁과 궁궐 내부의 권력투쟁을 보면서 인간관계의 극단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노자가 염원한 세계는 그런 것들을 다 내던진 바로 원초적인 그런 세계입니다. 치도를 아는 군주는 허정, 즉 텅 빈 고요함을 귀하게 여기면서 변법을 해나가서 백성들로 하여금 결코 혼란스럽게 하지 않으며 능수능란하게 하여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귀신같이 일을 처리한다. 즉 자연의 원칙에 입각해야만 백성을 침탈할 수 없고 백성 역시 자연스럽게 그러한 위정자를 추대하고 실증내지 않는다. 위정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백성은 편안해지고 통치행위 역시 순조로워진다는 것이 노자의 생각입니다. 사람이건 땅이건 하늘이건 도이건 모두 자연을 으뜸으로 삼아야만 됩니다. 자기가 가해지지 않은 진실로 소박하게 있는 그대로의 사물의 궁극적 상태를 지향하는 것이 통치자의 자세이고 리더의 요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가 말하는 무의의 정치란 이런 것입니다. 하는 일을 없게 하고 일거리를 없애는 것을 일로 삼고 맛을 없애는 것을 참맛으로 삼는다. 작은 것을 크게 여기고 적은 것을 많게 여기며 원한을 덕으로 갚는다. 어려운 일을 도모하는 자는 쉬운 데서 착수하고 큰 일을 하는 자는 작은 일에서 시작한다.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데에서 일어나고 천하의 큰 일은 반드시 세세한 일에서 일어난다. 이 때문에 성인은 끝내 위대하다고 여기지 않으므로 그 위대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이 문장에서 핵심어는 무미입니다. 80장의 정언약반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며 보통 사람들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에 서 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크고 작음, 어려움과 쉬움 중에 작음과 어려움을 취합니다.
어려움은 쉬운 데서 시작되고 큰 것은 작은 데서 비롯된다고 말하니 상식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형상을 갖춘 물체 가운데 큰 것은 반드시 작은 것에서 발전해 나왔습니다. 닭이 병아리에서 나오고 뭉게구름이 새털구름이 모여 이루어지듯 말입니다. 또한 오랜 시간이 지나 수적으로 많아진 사물은 반드시 한둘의 적은 숫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푼, 두 푼 모아 큰 돈을 이루듯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필작어세의 개념입니다. 한비는 이것을 위기에 대처하는 지혜로 심화시켜 해설하고 있습니다. 천장이나 되는 제방도 땅강아지와 개미의 구멍 때문에 무너지고 백척이나 되는 집도 굴뚝 틈새의 불씨로 잿더미가 된다. 그래서 백규는 제방을 순시하다가 작은 구멍을 막았으며 나이 든 사람들은 불씨를 막기 위해 굴뚝의 틈새를 막았다. 이 때문에 백규는 수해를 당하지 않았고 나이 든 사람들은 화재를 당하지 않았다. 이것은 모두 쉬운 일을 조심해 재난을 피한 것이며 작은 것을 삼아서 큰 재앙을 멀리한 것이다. 우리는 한비가 노자의 사상을 왜 법가적으로 해석하고 그의 사상을 통치술로 변화시켜 제왕학으로 탄생시켰는지 그 의도를 알아야만 합니다. 한비는 유가나 묵가의 사상을 반대한 것과는 달리 도가 사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이었습니다. 도가는 인간의 본성이 순박하다고 보고 절대적인 자유를 옹호한 반면 한비는 인간을 악하다고 보고 사회적인 통제를 주장했습니다. 도가와 한비는 무의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비가 내세운 무의란 손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의 법칙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에 따라 생활하는 말입니다. 결국 법도 자연의 법칙과 같이 인위성을 배제하고 순리대로 처리해야 공평하고 권위가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법이 군주가 나라를 다스리는 도구가 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리더는 민심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아야 하는데 사사람이 없고 자아가 없는 무상심을 갖고 처신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노자의 사고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자신과 관계없는 사람들을 마음의 영역으로 집어넣어야 한다는 말이죠. 흔히 지름길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노자에 따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큰 길을 걸으면 샛길로 빠질 염려가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길을 가지 않고 샛길, 즉 지름길로 들어서려고 합니다. 빗겨난 길에서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 까닭인데 그것을 모릅니다. 부드러운 물처럼 겸허하면서도 앞서려 하지 말고 보듬어주면서 있는 듯 없는 듯 처신하라는 것이 리더의 자세인 것입니다. 결론을 내려볼까요? 노자는 생각을 지나치게 하면 지식이 혼란스러워진다고 했습니다. 생각이 지나친 것은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무의를 실천하려면 일단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유롭게 또는 느리게 욕심을 줄이면 고요함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비록 일시적일지라도 그 효과는 즉각 나타납니다. 효험을 지속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욕심을 버리면 일단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자의 가르침은 느리게 사는 것의 지혜입니다. 느리게 살면 정신을 많이 써서 생각하지 않아도 사물을 구별할 수 있고 눈과 귀를 혹사시키지 않고도 빛과 소리를 충분히 취할 수 있습니다. 느리게 생각하면 행동이 단정해지고 행동이 단정해지면 생각이 무르익고 생각이 무르익으면 사물의 이치를 얻게 되며 사물의 이치를 얻게 되면 반드시 공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무의라는 개념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꾸미는 것을 소박하게 하는 것이 다름 아닌 무의라는 것입니다. 예의가 지나치게 번성할 때는 그 예의를 거부하는 것이 무의인 것입니다. 예를 감춤으로써 오히려 서로를 생각하는 소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의라는 것에 얽매이기보다 할 수 있다는 것에 방점을 찍자는 것의 실천적 의미입니다. 노자를 무의의 사상가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덕의 실천자로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할까요?
노자와 공자의 만남을 통해 노자는 공자에게 예를 부질없다고 말했지요. 노자의 사유의 핵심이 도와 자연이라는 점, 그리고 부드러움과 약한 것이 오히려 강한 것을 이긴다는 노자의 사유는 그의 내공이 보통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노자의 무의 사유가 한비에 의해 법가적으로 해석되면서 통치질과 제왕학으로 자리매김되었다는 점, 이 점도 염두에 두고 육아와 더불어 중국 사상의 양대 주축이라는 점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양 고전 가운데 가장 어려운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는 노자라는 책에 대해 아마도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책이라고 지레 겁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노자라고 하는 책은 한편의 시로서 운율도 있고 어느 곳을 펼쳐보아도 통찰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문장마다 그 의미를 새기며 꼼꼼히 읽어가야 합니다. 처음에 읽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되짚어보게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오묘한 읽는 맛이 나는 그런 고전입니다. 감사합니다.